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EXW, FCA, 그리고 CPT, CIP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이제 남은 7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보게 될 게 이제 DAT입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 해가지고 도착 터미널 인도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하는 지점이 수출국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목적지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지정된 어떤 터미널에서 매도인이 거기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고, 도착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양화된 상태로, 언로딩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게 되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게 되는 인커텀스 규칙을 DAT라고 합니다. 그래서 DAT 뒤에는 장소가 오는데 insert name, terminal, airport or place of desti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destination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CIP나 CPT에서 얘기했던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운송이 도달하는 목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목적지이긴 하지만 DA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목적지까지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을 해서 가져다 줘야 되는 도착지입니다. 도착지가 곧 인도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육상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한 뭐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아니면 도로를 위한 어떤 트럭을 이용한 뭐 터미널이나, 터미널의 개념, 운송의 프로세스, 물류의 흐름에 있는 어떠한 프로세스 상에 있는 어떤 터미널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터미널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인데, 터미널은 그 인커텀스 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지붕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붕이 없는 야적장 같은 컨테이너 야드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준 상태로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4개 조건의 그림하고 좀 다른 점이, 물품을 넘겨주는 물품의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수입국 목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과 비용을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물이 여기 운송 수단으로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내려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이 화물을 내리는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부두나 창고나 뭐 공항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내려진 이후부터 필요한 경우에 매수인의 어떤 영업소나 매수인의 창고나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매수인의 몫으로 하겠죠. 그래서 DAT 뒤에 오는 장소는 반드시 수입국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수입하게 된다면 이 DAT 뒤에 오는 장소는 반드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미국 내 어떤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지점은 이 DAT 조건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항에서도 되고 항구에서도 되고 운송수단과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JFK 공항이라든지 뭐 항구라든지 아니면 육상 터미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가는데 그 터미널을 시애틀 항에 있는 어떤 항구 터미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터미널이 반드시 해상 운송과 연관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DAT라는 거는 운송수단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운송 지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육상 운송 구간을 건너뛰어서 미국 동부까지 가져다 줘서 여기서 물건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 터미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하에서 지정하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 IPI나 MLB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해상 운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복합 운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 IPI나 MLB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 운송의 어떤 한 루트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I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가서 거기 서해안에서 미국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IPI라고 하고요. 아니면 M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동부까지는 우리가 배를 통해서 화물을 보내면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륙을 하나의 육교처럼 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서해안에 화물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비행기나 뭐 다른 철도나 뭐 이런 운송 수단을 이용을 해서 미국 동부 이스트 사이드로 이제 물품을 넘어가는 방식을 뭐 MLB, 미니 랜드 브릿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뭐 시애틀을 정하든 아니면 시카고를 정하든 뉴욕을 정하든 그 항구나 터미널을 지정을 하면 거기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비슷한 애가 있습니다. Delivered at place입니다. 여기는 도착 장소 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DAT의 경우에는 도착 터미널 인도 혹은 터미널 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소 그러니까 플레이스라고 쓰이는 그 장소와 터미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장소에 터미널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터미널 같은 곳을 정할 수 있어요. 터미널 같은 곳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착 장소 인도라고 하는데 물품을 매도인이 어떤 지정된 그 장소까지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과 비용을 사용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지가 장소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하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어떤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을 항구로 정할 수도 있고 공항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차역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막말로 아무 생뚱맞은 운송의 프로세스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이상한 지점을 정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빼빼로 광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에 들어가요. 근데 DAT 빼빼로 광장은 안 돼요. 빼빼로 광장이 아무리 누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화물 터미널은 아니잖아. 근데 플레이스는 맞잖아요. 장소잖아요. 뭐 중앙대생이면 어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정할 수 있다고. 그 차이예요. 지금 이 플레이스와 터미널의 개념적 차이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이와 함께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착 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가 준비된 상태, 준비 완료가 된 상태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운송 수단에 실어 가지고 어느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 줬어요. 거기서 뭐 내려주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뭐 인커텀스 상으로는 내려주는 건 매수인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DAP의 경우에.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커텀스 서문을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DAT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서 양하 의무를 매도인에게 주고 있는 인커텀스 2000의 DEQ를 계승을 했고 DAP의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었던 DAF나 DES를 계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 위에 있는 DAT와 뒤에 있는 DAP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요거 하나죠. 화물을 운송수단에서부터 내리는 의무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문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THC 얘기하면서 이게 수입국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하는 의무에 대해서 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화물 처리 비용, 화물의 그 운송 수단에서 내리는 비용에 대해서 인컨텀스 2010은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라는 것을 서문에서 밝혔는데요. 이 DAT와 DAP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DAT의 경우에는 화물을 목적지에서 내리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DAP의 경우에 매수인이 부담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ICC의 생각일 뿐이에요.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운송을 복합 운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상 운송, 전기선 운송을 한다라고 치면 하주가
운송을 의뢰하는 여기서 이제 DAT나 이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송인한테 운송함을 맡기고 운송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이 저기까지 저 플레이스나 저 터미널까지 함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내가 운송 계약 체결하고 내가 물품을 줄 건데 그렇게 접촉해서 만나는 운송인들이 복합 운송이 됐든 아니면 해상 운송이 정기선사가 됐든 양화 비용을 따로 받진 않아요. 그냥 주는 운송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까지 화물의 선적, 보관, 뭐 취급, 뭐 운송, 양화까지 다 포함되어서 풀 프라이스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이렇게 뭐 물건 받는 사람이랑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양화 비용은 매수인이 내기로 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매도인이 저기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당연히 운송인을 만나서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운송비를 지급하고 운송의 의무를 부담을 할 텐데 그 지급하는 운송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내리는 비용이. 그러면 만약에 DAP를 쓰기로 했어요. DAP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말로 빼빼로 광장 중앙대학교 후송로 84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리는 거 그거 그 운송업체가 하겠죠. 하는데 요 내리는 비용만 물건 받는 사람이 합니다.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ICC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규정해 놓은 가이드 혹은 규칙상의 그런 것이지 실무적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생각을 해보면 DAP하고 DAT를 나누는 실익이 커 보이진 않죠. 그건 지금은 아니고 이거 인커텀스 2012 나왔을 때부터 이건 말이 많았어요. 이거 도대체 뭔 차이냐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설명했던 대로 DAT와 DAP는 그 목적지 그 화물을 인도하는 목적지의 개념적 차이가 있다. 터미널과 장소. 그래서 장소는 정말 생뚱맞은 곳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어딘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은 좀 더 협소한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화물을 양화 완료된 상태로 주느냐, 양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두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언로딩을 했느냐, 언로딩을 하기 전 상태냐, 그 차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DAP도 이 장소를 뭐 시애틀 포트로 할 수도 있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할 수도 있고 시카고의 화물 터미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하는 문제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애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DDP가 있어요. Delivered Duty Paid라고 되어 있는데 간세 지급 인도입니다. 여기 보면 delivered duty paid, 듀티를 낸다는 건데 이거 내는 사람은 당연히 매도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뜻합니다. 매도인의 최대 의무. 당연히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소 의무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척점 있는 애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구? EXW하고 대칭되죠. E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였고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돼요. 수입 통관. 수출 통관이 있고 수입 통관이 있습니다.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 세관이나 우리도 이제 관세청이 있고 세관이 있지만 미국도 미국 관세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신고하고 그리고 수입할 때도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수출 물품 중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예외적 케이스고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거는 한국도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요. 미국도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요.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도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수출 통관하고 다르게 수출국 사람이 수입국에 와가지고 수입하는 때 내야 되는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delivered duty paid 이 duty가 그냥 단순하게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한다는 것이다? 관세를 뜻합니다. 관세. 여러분들 공항 갈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면세점. 영어로 뭐예요? duty free shop. 그 듀티도
의무 없는 상점 이런 뜻이 아니고 관세 부담 없는 상점이에요. 거기 있는 물품들은 관세 부과한 물품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관세 부과 수입 통관해가지고 관세 부담한 물건들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간다고 생각하고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듀티를 매도인이 내주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데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수출하고. 그러면 이거대로 하려면 DDP를 만약에 쓴다라고 치면 DDP대로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수출장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공무원들 상대로 이제 수입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물품 필요한 경우에 이게 돈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 수입 절차가 보통 수출 절차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도 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야 돼요. 요건도 충족시켜야 돼요.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해서 과정이 복잡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따로 하는 사람한테 아예 맡겨버리잖아. 그런 직업도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관세사라는 직업. 관세사 하는 메인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수입하는 나라의 수입상이 안 하고 수출상이 한다? 얼마나 불편하고 부당하겠어요.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지. 그렇죠. 그런 흑우 어디 있나? 내가 딴 사람한테 팔고 말지. 이거 쓰겠어요, 이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 쓸까? 저는 단언컨대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쓰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혹 EXW는 있어. 정말 간혹. 근데 DDP의 경우는 사실 이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출국 미국 사람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세관에다 수입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편부당하다면 당연히 DDP 쓰지 말고 뭘 써야 되겠어요? DAP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인커텀스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앞에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길 때 물품을 완전히 딱 코앞에 갖다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그러니까 DAT와 같은 게 아니라 물품의 인도가 DAP 같아요. 그래서 위에 앞에 거 있죠. DAP가 있는 40번 슬라이드와 44번 슬라이드가 그림이 똑같고 한 가지 차이는 이거죠.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이거는 매도인 최대 의무라고 해놓고 양육 책임을 왜 매수인한테 넘겨놨는지는 나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조정이 되겠죠. 인커텀스 2020이 나오면. 안 그래도 인커텀스 2022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제가 답을 받았는데 2020년에 사용되기 전에 올해 하반기 올해 뭐 나온다고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퍼블리싱 된다고 하니까 뭐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DDP와 DAP를 비교를 해보면 그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어떤 의무? 수입 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조금 미리 얘기를 하면 선적전 검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적전 검사 비용.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물품을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이 물품의 상태나 수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의무죠. 의무란 건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을 예시를 들었는데 의무란 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선적전 검사에 대한 의무란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를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제대로 된 물건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상이 수출상한테 야, 너 선적전에 검사를 반드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매도인간 매수인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들이나 어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국가에서 강제하는 물품의 선적전 검사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이행을 하는데 검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출국이 검사를 명하면 수출국 나라인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국적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수출국 쪽에 있는 매도인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입국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졌으면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잖아요.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요 DDP의 경우에는 수입국 당국이 검사를 강제했을 때도 수출자인 매도인이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1부터 A10, B1부터 B10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나 교재에 따라서 이 부담해야 되는 관세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입 물품에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VAT. 여러분들 어디 식당이나 물건 사면 꼭 그 영수증 들여다보면, 영수증을 자세히 안 보는 경우가 많지만 뭐가 적혀 있어요. 그 10%를 세금을 내죠. 그것도 마찬가지, 수입 물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도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내는 걸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실제로 내가 사례를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자, DDP도 마찬가지로 DAT나 DAP처럼 어떤 지정된 그 장소, DDP, DO는 그 장소 있죠. 그 장소를 뭐 화물의 터미널이나 항구나 공항이나 어떤 이런 곳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로 시작하는 애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DAT, DAP, DDP.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EXW, FCA 그리고 CPT, CIP를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명하고 4개하고 오늘 본 3개를 합치면 총 7개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한 종 또는 그 이상의 운송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그렇게 묶여놨죠. 이제 보게 될 4명, 남은 4명은 FAS, FOB, CFR, CIF 얘들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 매우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ICC가 그렇게 제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수의 실무에서 필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항공운송을 하면서도 FOB를 쓰고요. 항공운송을 하면서도 CIF를 쓰세요. 그리고 인커텀스 2010 규정집을 들고 가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FOB랑 CIF는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웠던 FOB나 내가 배웠던 CIF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웃긴 게 그러면 그 과장님 부장님들이 배웠을 만한 인커텀스 1990이나 2000에는 FOB나 CIF가 항공운송에도 쓸 수 있다고 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간섭과 간행으로 무역운송 정형거래 조건, 오히려 정형거래 조건에 이런 DDP니 DAP니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중 그냥 진짜 FOB, CF와 CNF, CIF 이거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간섭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게 간행이 많이 굳어져 있어서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하고 실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도 FAS 뭐 해상 운송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니까 한번 보죠. 선측 인도라고 합니다. 선측 인도. 물품을 주 운송 수단인 선박의 선측에 두는 곳으로서 적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 선측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물품을 넘겨주는 그 장소에 이미 선박이 등장하죠. 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배가 쓰인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FAS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본선의 옆에 선측에 선박의 사이드에 이렇게 물품을 두는 것이 되는데 그게 꼭 부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부두 시설이 좀 좋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뭐 조그만 부선을 통해서 본선 주 운송 수단에다가 화물을 옮겨 실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박 주 운송 수단의 옆에 선측 옆에 물품을 둔다는 것으로 화물의 인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조달 조달이란 거는 우리가 운송 중 전매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서문을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을 하게 되면 내가 물품을 준비해서 물품의 선적은 아니지만 선측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그렇게 놓여져 있는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배 옆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이미 배 옆에 갖다 져 있는 물건을 옮기든지 간에 어떤 부두나 부선이나 이런 곳에 내가 옮기려고 하는 화물이 놓여져 있다는 개념인데 실제 운송의 어떤 프로세스상 화물이 부두에다가 그렇게 야적되어 있거나 적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벌크 화물이 많이 이용을 돼요. 여기 조금 지나가 보면 FOB 설명하는 쪽의 그림인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 선박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이 유조선 같은 곳에 배가 화물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적입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두에 야적되어 있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특히 뭐 곡물이나 시멘트 같은 것들 있죠. 곡물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부두 같은 데 가보면 그걸 전용적으로 곡물 처리하는 전용 항구에 가보면 큰 탑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사일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부두가에다가 곡물을 이게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장해서 수출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어떤 시장 같은 데 갈 때야 이제 소분한 상태로 이제 판매가 되겠지만 대량으로 운송하는 단계에서는 포장하지 않는 운송 상태, 벌크 화물 상태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벌크 화물 상태로 물품을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는 저 멀리 육지에서부터 한 삽 이렇게 옮기기보다는 부두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요. 그 사일로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일로에다가 화물을 넣어놓고 거기다 바로 배에 실을 수 있게끔 하고 기름 같은 경우에도 먼 육지 내륙에서부터 뭐 탱크로리 같은 데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두 근처에다가 탱크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화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수입할 때도 탱크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측에서 인도를 한다는 것이 이런 재래 화물의 운송에 적합을 해요. 그러면 컨테이너 운송은 어떻네요? 컨테이너 운송은 실제로 그 운송되는 프로세스를 잘 지켜보면 선측 옆에서 선박 옆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주로 그 안쪽에 컨테이너 야드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셔틀링이 돼서 겐츄리 크레인을 통해서 선박에 실리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선 선측 옆에 둔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컨테이너 운송은. 그래서 이 FAS에 대해서 ICC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재래 화물, 그러니까 무포장 화물, 우리가 석탄, 석유, 곡물, 뭐 철강석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고 포장되지 않는 상태로 운반되는 화물, 그러니까 주로 부두 옆에 항구 시설물로서 사일로나 어떤 탱크를 두고 있는 그런 화물의 사용에 적합하다, 컨테이너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CA와 FAS를 비교해 보면 FCA는 컨테이너 물품의 사용에 적합하고 FAS는 재래 물품의 사용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준점이 FAS는 정말 배 옆에 딱 붙어 있지만 FCA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컨테이너 운송은 그렇거든요. 전기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면 매도인은 그것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해가지고 운송인한테 뭐 자신이 직접 뭐 컨테이너
야드나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내가 화물을 적입해서 보내든 어쨌든 화물을 내가 운송인한테 해상 운송을 하는 전기선사한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컨테이너가 어디 가 있고 뭐 어떻게 옮겨가고 어느 시점에 실리고 관여하기도 어렵고 내용과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매도인은 내 손을 떠나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그 프로세스하고 이 FCA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ICC가 실제 실무 간행을 반영해서 만든 게 FCA거든요. FCA는 자기가 배 아파서 놓은 자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옛날부터 있던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 매번 조금씩 이거 매번 개정 버전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보면 실제 실무 간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프로세스하고 정말 일치해요. 예, FCA의 경우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느냐? 많이 안 쓰죠. 예. 컨테이너 운송하면서도 뭐 FAS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예, 실무하고 ICC가 얘기하고 있는 바하고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B 봅시다. FOB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FOB 프리 온 보드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선 인도 FAS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걸 이제 본선 인도라고 하는데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의해서 넘겨줄 때 어디서 넘겨주느냐 주 운송 수단인 본선의 선박에 본선 적재했을 때 배에 실었을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물품이 인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본선 인도 프리 온 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FAS처럼 조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화물을 선박에 실을 수도 있고 이미 실려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실려서 운송하는 애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AS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제가 건너뛴 것 같은데 FAS는 요 뒤에 오는 장소가 당연히 DDP나 DAP나 뭐 DAT와는 다르게 어떤 장소가 오겠어요? 선적항이 옵니다. 선적항. 물품의 선적항.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라고 했을 때 FAS를 쓰게 되면 이 FAS 뒤에는 부산 포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수출국이고 미국이 수입국인데 FAS 뒤에 부산 포트 코리아가 안 오고 롱비치 캘리포니아 USA가 오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FOB도 포트 오브 시먼트로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점은 언급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지점을 언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FOB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DAT나 DAP를 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 넘어가는 지점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빼빼로 광장이면 빼빼로 광장으로 쓰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FOB는 지금 물품을 어디서 넘겨주는 거예요? 배에 실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배를 썼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냐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 항구, 이 항구, 저 항구, 이 항구. 그래서 FOB 쓸 때는 그 배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겠어요? 포트 오브 시먼트. 선적항을 씁니다. 선적항. 그러니까 물품이 매도인의 위험 부담의 분기는 배 본선에 실어줄 때 넘어가는데 배 위에다가 그렇다고 배 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선적항을 쓰는 겁니다. 선적항. 그래서 여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아까 그림하고 다르게 아까 그림은 그냥 여기 배 옆에 부두나 부선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었죠. 근데 FOB의 경우에는 배 위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재하는 것까지 매도인의 부담 그리고 매수인의 부담. 그리고 사실 ICC는 FCA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FOB는 옛날 규칙이다. 실제 실무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선 운송 컨테이너 라이너를 이용한 전기선 운송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매도인이 그 화물을 본선에 실리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가서 뭐 참관을 한다거나 뭐 간섭을 한다거나 책임을 진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난 화물 건네주고 전기선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화물 주면 그부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관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관여하거나 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FOB 실제로 매도인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 FOB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약을 팔아요. 무슨 약을? FCA라는 약을 팝니다. 그래서 FOB는 재래 화물에 적합하다. 그리고 FCA는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AS에도 있었고 FOB에도 있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FAS 또는 FOB를 선호하는 이유. 매수인이 FAS나 FOB를 선호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건 이제 한 추가적인 내용인데, 자, CIF가 있고, 여러분 아직 지금 CIF를 배우진 않았지만 뭐 비슷한 CPT나 CIP가 있죠. 그리고 CFR도 있고, 그리고 FOB나 FAS가 있죠. 자,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C로 시작하는 애랑 F로 시작하는 애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내죠. 운송비나 혹은 운임을 내죠. 그리고 이 FCA나 FS나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자신이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게 훨씬 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비용을 대신 내주면 이거 그냥 진짜 자기 돈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 돈 이거 어떡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경영 전략적인 마인드로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원가를 나눠서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물품 가격에다 넣어야지. 당연히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택시 태워 보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나쁜 놈이 아니라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야. 다음에 밥 한번 사야지. 그렇죠.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제가 제 수업의 모토가 그거잖아. 공짜는 없다. 절대 공짜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매수인이 내가 직접 운송 계약 체결해가지고 운송 비용 주고 물건을 가져와요. 쉽게 말해서 배달 업체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수령해 온다고. 여러분들 피자 배달 시킬 때 그 D피자 있죠. D피자. D피자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이거든요. 저는 절대 배달 안 시켜요. 왠지 알죠? 전화하고 한 20분 뒤에 가면 돼요. 걸어서 3분인데 뭐. 그럼 훨씬 싸진다니까. 배달 앱 여러분들 많이 시키죠. 뭐 저기요, 뭐 여기요, 뭐 무슨 민족 많이 시키죠. 그거 할 때마다 요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가 생겨났어요? 배달 비용이 붙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다니까. 이거 2,000원 주고 내가 배달을 시켜야 돼? 아니면 내가 가야 돼? 당연하겠죠.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송 비용 하면 물품 가격이 싸집니다. 싸지겠죠. 당연히 운임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어떤 특정 업체랑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자기랑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운임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도, 협상의 여지도 있어요. 이쪽에는. 그래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을 대신 해주고 운송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이 편의 때문에 CIF나 CPT를 매수인이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협상과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FCA, FOB 이거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CFR입니다. CFR, Cost and Price입니다. 이거는 운임 뭐 지급 인도, 뭐 운임 포함 인도,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 본선 적재는 FOB랑 똑같죠. 본선에 적재하거나 조달해가지고 목적항, 여 뒤에 CFR도 여기 Port of Destination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DAP나 DDP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거죠. 이거 도착 장소가 오는데 그 앞에 포트일 뿐이에요. 포트. 그러니까 도착 항구가 적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착 항구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운임을 누가 내준다?
매도인이 내준다는 것이 CFR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애가 우리 앞에서 봤던 애 중에 CFR하고 비슷한 애가 여기 적혀있는 CPT가 있었습니다. CPT도 그랬잖아요. 매도인이 carriage paid to 했잖아요. 운송 비용을 place of destination까지 가는 비용을 누가 내준다고? 매도인이 내준다고. 술이 인사불성된 친구를 택시 태워서 보내는 그 돈을 내가 내준다고. 그래서 얘기했었죠. carriage paid to. 그러면 CFR하고 CPT가 사실상 비슷하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운송수단 상관없이 육상이든 해상이든 항공이든 철도든 복합운송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는 해상 내수로 적합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PT의 경우에 이제 carriage paid to 되어 있는데 carriage라는 영어 단어와 여기 CFR에는 freight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freight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해상 운임할 때 freigh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arriage는 그냥 운송 비용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송 비용과 해상 운임. 그러면 운송 비용에는 당연히 항공 운송일 수도 있고 육상 운송일 수도 있고 철도 운송일 수도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번역을 CPT의 경우에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CFR의 경우에는 운임 포함 조건 뭐 운임 지급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말 운임과 운송비는 그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사전적 의미로 그냥 이제 약간 초월 번역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FR을 보면 cost and flight이고 물품에 대해서 본선 적재 이건 FOB랑 똑같고 그리고 조달하는 것으로서 똑같고 그리고 앞에가 글자가 C로 시작하죠. 이 C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약간 이상한 애들이었죠. 얘네들 다 이상한 애들이었죠. 뭐였죠? 분기점이 2개 나오죠. 분기점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CPT처럼 위험 비용에 우리가 말하는 그 수직 분기점 외에 오른쪽에 하나의 지점이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CPT랑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땡기기가 좀 그런데 그림을 비교해 보면 CPT의 경우에는 여기 그어져 있었어요. 여기 안쪽에. 왜? Place of Destination이었으니까. 근데 CFR은 뭐예요? Port of Destination이에요. Port of Destination. 그러면 만약에 CFR을 쓴다고 칩시다. 한국에 있는 수출상하고 미국에 있는 수입상이 CFR을 써요. 근데 CFR 뒤에 부산항이 오면 틀린 거죠. 한국이 수입상이고 미국이 수출상이에요. 그리고 CFR 뒤에 부산항이 와요. 그건 맞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Port of Destination. 포트 오브 시먼트 다르다는 거. 선적항이 오느냐. 그래서 앞에 봤던 FAS나 FOB는 뭐 선적항이 적힙니다. 선적항. 왜 한국에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배에 실어서 넘겨준다며요. FOB는. 그건 얘기했죠. 배는 자꾸 돌아다니니까 아예 배로 안 하고 항구 선적항. CFR은 도착항입니다. 도착항.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 자, 그리고 뭐 여기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거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해상 운송 도중에 뭐 결빙이라든지 뭐 노동쟁이 파업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우발적 사건에 의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 부담? 매수인의 부담. 왜?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분기란 거는 정해진 약정된 운임을 운송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대신 내주는 거고 걔가 가다가 오바이트 하고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아서. 왜? 위험의 부담이 여기서 넘어가거든요. 이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손상 추가 비용은 매도인의 몫이 아니고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왜? 물품이 인도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했고 위험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CFR이나 CIF를 선택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 자신이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CFR이나 CIF를 선호합니다. 선호할 수 있어요. 선호 안 할 수도 있지만 선호할 때는 이상한 거죠. 왜? 자신이 운송 비용을 대신 내줘야 되는데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FOB나 FAS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송 비용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CIF, CFR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운송업체랑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내 계열사 중에 하나가 운송업체야.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게 더 선호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과서나 인커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IP, CPT, CIF, CFR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고, FCA, FAS, FOB는 매수인이 직접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인커텀스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운송이란 게 매도인이 있는 수출국에서 매수인이 있는 수입국으로 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국을 수출국으로 예정하고 미국을 수입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산에서 출발하잖아.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와가지고 운송계약 체결하는 게 쉽냐는 거예요. 물론 부산에 뭐 지사를 설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모든 뭐 미국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국 지사를 맡는다 하더라도 서울 사무소를 두지 부산에까지 사무소를 둔다? 어렵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형이, 우리가 말하는 인코텀스 서문에서 말했던 변형이 가장 많은 형태로 변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IF나 CFR을 써요. 혹은 FOB나 FAS를 써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뭐 비용은 매수인이 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럼 FOB나 FAS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내야 되잖아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고, 출발하는 항구에 있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주고 비용만 매수인이 내는 경우. 그럼 이거는 운송계약이 매도인이 체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비용은 저쪽에 가서 청구해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매수인이 선호하는 운송업체에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하고 돈만 매도인이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적용은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냥 인커텀스가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실무에서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많은 변형이 일어날 때 ICC는 이렇게 얘기하죠. 변형해서 쓰는 거 오케이. 다만 너네들 명확하게 너희들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분쟁을 예방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형태 있죠.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주는 요 케이스 있죠. 요런 케이스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 매도인이 이쪽에서 수출국에서 운송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비용만 후불로 주는 거죠. 운임 선불이 아니라 후불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신용장 공부할 때 그 신용장을 이용한 하환 치결 제도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운송 계약과 그 사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FOB하고 CFR의 차이점. 이건 뭐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FOB는 여기서 본선 적재해주고 CFR도 본선 적재해주고 여기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지만 CFR의 경우에는 뭐까지 부담한다? 운임까지 더 부담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CIF가 있습니다. Cost, Insurance and Price인데 얘도 CFR과 CIF하고의 관계, 그리고 CPT와 CIP하고의 관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그림하고 54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57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뭐만 달라졌다? 보험료만 달라졌다. 딱 이 관계하고 요 관계하고 요 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고 이거의 차이는 앞서 얘기했던 이 차이죠.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FOB, CFR, CIF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클래식한 애들이에요. ICC가 인커텀스를 만들기 전부터 존재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이건 뭐 150년, 200, FOB 뭐 200년 넘게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존재했던 것들을 20세기 들어와가지고 ICC가 정형거래 조건이란 틀을 만들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건데 이 FCA, CPT, CIP는 사실상 얘네들을 본떠서 ICC가 창작한 창작물입니다. 2차 창작물이죠. 그러면서 2차 창작을 할 때 얘네들을 새롭게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쓰게끔 유도하기도 쉽고 그리고 얘네들을 만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은 뭐였냐면 얘네들은 200년 전에 나올 때 컨테이너선이 사용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앞서 계속 설명했던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CA나 CPT나 CIP가 컨테이너 운송의 사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는 모습을 본따서 ICC가 만들어낸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얘네들이 안 쓰이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생겨난 지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ICC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애가 FOB하고 CIF입니다. 그리고 FOB나 CIF를 변형해서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CFR도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근데 재미난 게 CFR인데 실질적으로 CFR하고 똑같은 것인데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CNF Cost and Price를 FR 그러니까 프라이스의 F 두 글자 FR을 딴 형태보다 Cost and Price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이거 계약서 상에 실제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 제가 보게 되는 그 경우에 보면 FOB, CIF, CNF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 잘 안 써요. 하지만 최신일 수밖에 없는 게 ICC가 컨테이너 운송, 전기선 운송의 그 프로세스 그 모양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든 정형거래 규칙이 얘네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FOB, CFR, CIF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요거 차이죠. 무슨 차이? 똑같은 점은 동일 점은 FOB든 CFR이든 CIF든 물품을 본선 적재해주거나 그렇게 조달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그런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도 넘어가는데 차이점은 CFR의 경우에는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CIF의 경우에는 운임에다가 더해서 뭐 해상보험 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인슈어런스도 CIP의 인슈어런스와 동일하게 뭐예요? 최소 규칙으로 합니다. 최소 규칙. 협회 적하 약관 ICCC로 하고 거기에 만약에 추가해가지고 좀 더 높은 담보 범위나 보장 범위를 확보하고 싶으면 그거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네. CIF하고 DAP의 비교. CIF의 경우에는 물품을 본선에서 선적하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수직적인 분기점이 여기까지고 DAP는 여기죠.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이게 이 CIF 뒤쪽 그리고 DAP 뒤쪽에다가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목적 도착항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지. DAP는 그 항구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운송 계약과 운송비 운임을 포함해서 뭐예요? 거기까지 가져다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CIF는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목적항까지 가는데 돈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운송 도중에 여기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 사람은 DAP로 약정을 했으면 매도인이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CIF로 약정을 하면 매수인이 입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하고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할 때 재고자산 공부할 때 보면 CIF가 나와요. 알아요. 나도 공부해봐서 알아.
거기에 보면 CIF하고 FOB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CIF는 운임 뭐 보험료 포함 조건이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있으면 이게 뭐 저기 뭐냐 맞나? 매도인 쪽의 재고 자산으로 들어간다. 뭐 FOB였으면 매수인의 재고 자산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FOB는 왜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CIF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송 도중 화물의 재고 자산이 누구 쪽에 있느냐, 기속되냐 그거 설명하실 거예요. 나도 수업 들어봐서 알아. 하지만 그거는 재무회계일 뿐이에요. 재무회계일 뿐이에요. 재무회계 하시는 회계사들이 DAP를 알겠냐고. 인커텀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CIF의 규정을 하면 여기 중간에 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물의 위험 부담은 매도인이 있지 않고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매수인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렇죠? 매도인의 재고 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CIF란 말은 회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무역에서 나온 거를 저쪽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쪽이 오리지널입니다. 자, 그래서 60번 슬라이드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11가지 규칙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에서 제가 그 앞에서 처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물품의 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분기점이 기준이 되는 장소가 EXW는 매도인의 공장 구내, FCA, CPT, CIP는 수출국 혹은 출발하는 그 선적국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것이었고 FAS는 선적항의 선적항이었죠. 그래서 FAS 뒤에 선적항이 맞죠. 그리고 FOB, CFR, CIF는 본선에 실어주거나 조달이었죠. 그리고 DAT는 터미널, 그리고 DAP나 DDP는 어떤 지정된 장소, 빼빼로 광장이면 빼빼로 광장, 어떤 항구면 항구, 공항이면 공항, 이런 식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됩니다. 물품이 인도된다는 의미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때 인도가 될 때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그 앞에는 매도인의 책임, 그 이후는 매수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따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EXW, FCA, FAS, FOB, DAT, DAP, DDP. 근데 안 따라가는 애들 별종이 있었어요. 4명 있었죠. 앞에 C로 시작하는 애들. 그렇죠? 뭐든지 안 좋죠. C는 학점으로 쏘나 뭐로 쏘나 안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비용의 분기가 달라요. 뭐랑 위험의 분기점이. 그래서 근데 모든 비용은 아니고, 앞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비용은 아니고, 뭐 CFR의 경우에는 운임, CIF의 경우에는 운임과 보험료, 그리고 CPT와 CIP는 운임은 아니지만 이게 항공 운송일 수도 있고, 뭐 복합 운송일 수도 있고, 육상 운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송 비용, 캐리지, 그리고 CIP의 경우에는 운송 비용에 더해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P 조건입니다. 이렇게 11가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좀 심화된 내용, A1에서부터 A10, B1에서부터